지금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전쟁도 없었고 협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한 나라의 움직임에서 비롯됐습니다. 작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전략회의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유럽과 남미의 주요 해군 전략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양 분쟁 발생률 불과 1년 만에 절반 이상 감소. 그때까지 아무도 이유를 몰랐습니다. 국가 간의 무력 개입도 평화협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줄고 불법 어선이 사라지고 해적들이 항구로 도망치고 조약 하나 없이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특정 국가의 함정이 배치된 해역에서만 일어난 현상이니까요. 그리고 모두가 고개를 돌려 지도에 찍힌 작은 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그 작은 점. 그리고 그곳에 적혀있던 한 나라의 이름.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전 세계 안보 전략가들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 그 나라를 따라 전 세계가 한국의 족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왜 한국은 고요해진 바다의 중심에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조용한 기적은 왜 아무도 모르게 진행됐던 걸까요?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파엘 콘테르라라고 합니다. 중남미 국제전략연구소에서 해양안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이에요.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건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해양안보 전략 세미나에 참석했을 때였어요. 매년 열리는 이 세미나는 전 세계 해양 전문가들이 모여서 각국의 해양 정책과 안보 현황을 논의하는 자리죠. 저도 이미 7번째 참석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오후 세션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왔어요. 노르웨이 해양연구소의 헬가 안데르센 박사가 발표한 2023년에서 2024년 해양 안정도 지수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한 통계 자료 발표인 줄 알았어요. 매년 나오는 그런 보고서들 말이죠. 헬가 박사가 스크린에 띄운 첫 번째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해양 분쟁 지수가 전년 대비 45%나 하락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수치인지 아시나요? 보통 이런 지수는 1년에 3% 정도 변동되는 게 일반적인데 45%라니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박사님, 이런 급격한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셨나요? 헬가 박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불법 조업 적발 건수가 62% 감소했고 국가 간 해상 충돌 사건이 58%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헬가 박사가 말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이 수치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국 해양 당국에 직접 확인해 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해역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해당 해역에 한국이 기증한 군함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세계의 바다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는 건가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분단 국가이고 자국 방위에도 바쁜 나라 아닌가요? 그런데 왜 다른 나라에 군함을 기증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광범위하게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헬가 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사님, 혹시 그 보고서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라파엘, 저도 이 결과가 믿기지 않아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제 직감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연구자로서 1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헬가 박사가 보내준 자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필리핀, 베트남, 페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까지. 정말로 이 모든 나라의 해역에서 분쟁과 불법 조업이 현저히 줄어들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 나라들이 모두 한국으로부터 퇴역 군함을 기증받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제네바에서 돌아온 후 저는 이 문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어요. 연구소 동료들은 제가 너무 깊이 파고든다며 걱정하기도 했지만 연구자의 본능이 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저는 각국의 해군 현대화 보고서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연구소 도서관에 있는 자료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각국 국방부 발간 자료까지 닥치는 대로 찾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기증받은 군함들이 단순한 스펙 이상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정황들이 계속 나타났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필리핀 해군의 보고서였어요. 2022년에 한국으로부터 포항급 초계함 한 척을 기증받은 후 불법 조업 단속 성과가 30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단순히 배 한 척이 추가되었을 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게 말이 되나요? 베트남의 경우는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기증받은 군함을 해군 사관학교 실습선으로 활용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 베트남 해군의 해상구조 작전 성공률이 현저히 높아졌다는 거예요. 페루는 어떨까요? 중국 불법 어선들이 페루 영해를 침범하는 사건이 연간 200여 건에서 50여 건으로 줄어들었어요. 우연히 그 시기가 한국 군함이 배치된 시점과 일치했고요.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증받은 초계함이 배치된 후 해적 출몰 빈도가 70%나 감소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있던 어느 날 저녁, 저는 한 보고서에서 눈이 멈춰버리는 문장을 발견했어요. 페루 해안경비대의 작전 보고서였는데 거기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거든요. 그 배는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우리 국민을 지켰다.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기증이 아니구나, 뭔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저는 연구소 회의실에서 혼자 지도를 펼쳐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기증이라는 형식을 빌린 전략적 개입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도 없는 도움일까요? 동료인 카를로스 멘도사가 회의실로 들어와서 물었어요. 라파엘, 또 그 한국 군함 이야기야? 카를로스,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것도 체계적으로 군함을 기증하는 나라가 있을까? 글쎄, 미국도 그런 일을 하잖아. 군사원조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아니야, 이건 달라. 미국의 군사원조는 정치적 조건이 따르잖아. 그런데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는 것 같아. 카를로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뭐가 목적이라는 거야? 바로 그거였어요. 목적이 뭘까? 한국이 얻는 게 뭘까? 저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책상에 앉아 자료들을 다시 들춰보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책상에서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거니까. 결국 저는 현장 조사를 결심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필리핀 수빅만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증된 포항급 초계함이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건 3월 둘째 주 화요일 오후였어요. 습하고 더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저는 미리 연락해둔 필리핀 해군 공보관 루이스 바스케스 중령과 만나기로 되어 있었어요. 바스케즈 중령은 40대 중반의 인상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수빅만 해군기지로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에서 기증받은 군함을 보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네요. 네. 해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어요. 수빅만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한국에서 기증된 포항급 초계함 BRP 라제 후메이봉리 부두에 당당히 정박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상태가 좋았어요. 바스케즈 중령이 배 앞에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배는
2022년에 대한민국 해군에서 퇴역한 포항급 초계함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기증해 주었죠. 상태가 정말 좋아 보이네요. 그렇죠? 사실 처음 받을 때는 걱정이 많았어요. 퇴역한 배라고 하니까 얼마나 낡았을까 싶었거든요. 저는 배에 올라가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바스케즈 중령은 흔쾌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갑판에 올라서자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시설이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승조원들의 표정이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저는 작전사령부 소속 페르난도 산토스 대위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장교였는데 이 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대위님, 이 배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산토스 대위가 웃으며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 인상은 그저 그랬어요. 다들 고철 덩어리라고 비웃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첫 출항 때 깨달았죠. 이 배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이에요. 산토스 대위는 저를 함교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그는 첫 번째 작전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작년 7월이었어요. 중국 불법어선단 20척 정도가 우리 영해를 침범했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예전 같으면 해경 고속정으로는 역부족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있으니까 네, 완전히 달랐어요. 이 배가 나타나자 중국 어선들이 금세 물러났거든요.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말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산토스 대위는 계속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배의 진짜 힘은 화력이 아니에요. 바로 존재감이죠. 우리가 더 이상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갑판을 돌아보다가 한 구석에서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작은 명판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민국 해군 봉인마크가 새겨져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명판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어 보았어요.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건 무기가 아니구나. 이건 존중이구나. 바스케즈 중령이 제 옆으로 다가와서 말했어요. 라파엘 박사님, 이상한 느낌 아닌가요? 한국은 우리에게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그냥 잘 쓰라고 하면서 주었거든요. 정말 아무 조건도 없었나요? 네, 정말 놀라웠어요. 보통은 뭔가 대가를 요구하잖아요. 정치적 지지라든지 경제적 협력이라든지. 그런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노트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필리핀에서 본 것은 단순한 군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마음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모습이었다. 필리핀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더 큰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어요. 한국이 기증한 군함들이 정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 목적지는 베트남이었습니다. 호치민에서 하이퐁까지 기차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베트남 해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베트남은 2020년에 한국으로부터 울산급 호위함 한 척을 기증받았는데 흥미롭게도 이 배를 전투용이 아닌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하이퐁 해군사관학교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저를 맞이해준 건 응웬반 투안 교관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해군 장교였죠. 한국에서 오신 연구자가 우리 학교를 방문한다고 해서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에 정말 감사하고 있거든요. 투안 교관은 저를 훈련부두로 안내해 주었어요. 거기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증받은 HQ-016DN 호황이 학생들의 실습선으로 활용되고 있었거든요. 이 배는 원래 폐기 직전이었다고 들었는데요. 투안 교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렇죠. 한국 해군에서 30년 동안 복무한 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교육시설이 되었습니다. 배에 올라가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모든 시설이 교육용으로 완벽하게 개조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함교에 설치된 시뮬레이션 시설이었어요. 학생들이 여기서 뭘 배우나요? 항해술, 구조작전, 해상안전 등 모든 걸 배우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투안 교관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이 배는 전쟁보다 구조를 더 많이 가르칩니다. 정말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학생들이 훈련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해군 사관생도들이 진지하게 구조작전 훈련을 받고 있었거든요. 훈련을 지켜보다가 투안 교관이 저를 갑판 아래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정말 감동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벽에 낡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는데 그 안에 손글씨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후배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바다에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대한민국 해군 하사 김진수. 저는 그 쪽지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건 단순한 장비 인수인계가 아니라 정신의 계승이었거든요. 투안 교관이 설명해 주었어요. 이 배를 인도받을 때 한국 해군에서 온 기술자들이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모든 걸 가르쳐 주었어요. 그때 김진수 하사가 마지막 날 이 쪽지를 남기고 갔거든요. 정말 특별하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을 한국 베트남 우정의 방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학생들이 교육받기 전에 반드시 여기 와서 이 쪽지를 읽게 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은 무기를 기증한 게 아니라 철학을 전수한 거구나. 바다는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지키는 곳이라는 철학을 말이에요. 오후에는 실제 구조작전 훈련을 참관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이 이 배를 타고 가상의 조난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이었죠. 레티마이 사관생도가 훈련을 마치고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이 배에서 훈련받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해군의 진짜 임무가 뭔지 알게 되었거든요. 어떤 임무인가요? 바다에서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한 거죠. 그날 저녁 하이퐁의 작은 식당에서 투안 교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교관님, 이 배를 받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투안 교관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어요. 예전에는 학생들이 이론만 배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제 바다에서 진짜 배에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졸업생들의 해상구조 작전 성공률이 훨씬 높아졌어요. 구체적으로 얼마나요? 작년 통계로는 93%였어요. 이전에는 70% 정도였거든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무기보다 철학이 먼저 전해졌고 그 결과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거죠. 베트남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는 페루로 향했어요. 남미의 제 고향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페루에서 일어난 사건이 가장 극적이었거든요. 리마에 도착해서 해안경비대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를 느꼈어요. 카를로스 로메로 작전과장이 저를 맞이해 주었는데 그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거든요. 라파엘 박사님, 한국 군함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시의적절한 연구네요. 무슨 의미인가요? 로메로 과장은 저를 작전 통제실로 안내했어요. 거기는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첨단 시설이었죠. 대형 스크린에는 페루 연안의 실시간 해상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작년 9월에 있었던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메로 과장이 컴퓨터를 조작하자 스크린에 당시 상황이 재현되었어요. 수십 개의 빨간 점들이 페루 영해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뭔가요? 중국 불법어선단입니다. 총 48척이었어요. 이들이 우리 갈라파고스 해역으로 침입했거든요. 스크린의 영상을 보니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어요. 중국 어선들이 때를 지어 페루 영해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예전 같으면 외교적 항의가 전부였죠. 우리가 가진 해안경비정으로는 역부족이었거든요. 로메로 과장이 다음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하나의 큰 점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에서 기증받은 BAP 기에르모 빌레가스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었어요. 한국제 포항급 함정이 거센 파도를 뚫고 전진하는 모습이 레이더에 포착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로메로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함정이 나타나자 중국 어선들이 금세 물러났어요. 정말로요? 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말이에요. 단지 존재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작전 기록을 보니 중국 어선들이 한국제 군함이 나타나자 불과 30분 만에 모두 페루 영해를 벗어났더라고요. 로메로 과장이 계속 설명해 주었어요. 이 배는 우리에게 단순한 무기가 아니에요. 바로 자신감이죠? 자신감이요? 네. 예전에는 불법 어선들이 우리를 우습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우리도 제대로 된 해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 배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로메로 과장은 흔쾌히 칼라오 해군기지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BAP 기에르모 빌레가스를 직접 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배 자체는 오래되었지만 페루 해군이 얼마나 소중히 관리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였거든요. 함장인 미겔 바르가스 중령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어요. 40대 후반의 베테랑 해군 장교였죠. 중령님, 이 배를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바르가스 중령이 배의 난간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실망했어요. 생각보다 오래된 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시겠죠? 완전히 달라요. 이 배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바르가스 중령은 저를 함교로 안내했어요. 거기서 그는 그날의 작전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는 정말 긴장했어요. 하지만 이 배를 타고 나가면서 용기가 생겼거든요. 어떤 용기요? 우리도 제대로 된 해군이라는 용기요. 더 이상 무력하지 않다는 자신감이요. 정말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바르가스 중령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총 한 발 쏘지 않았지만 바다를 지켜냈습니다. 이 배가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해양은 단순한 수역이 아니라 생존의 경계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기증한 배들은 그 경계에서 약한 나라들이 당당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였던 거죠. 페루에서의 강렬한 경험을 마치고 저는 인도네시아로 향했어요. 자카르타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인도네시아 국방부였습니다. 특히 방산조달국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거든요. 수디르만 하림 국장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50대 초반의 신중한 성격의 관료였죠. 한국의 해군 기증 정책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특히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궁금해서 왔습니다. 하림 국장은 자료를 꺼내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2021년에 한국으로부터 초계함 2척을 기증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어떤 일인가요? 현재 우리는 한국제 신형 프리깃 6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기증에서 수출로 이어진 거죠. 그 배경이 궁금한데요. 하림 국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설명해 주었어요. 기증받은 군함을 운용해 보니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형 함정 도입을 결정하게 된 거죠. 저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했어요. 기증받은 배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주로 해적 소탕 작전에 투입되었어요. 말라카 해협 일대의 해적들이 큰 문제였거든요. 하림 국장은 작전 결과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였습니다. 해적 출몰 빈도가 70%나 감소했어요. 그것도 1년 만에 말이에요. 그렇게 효과적이었나요? 네. 특히 한국배의 레이더와 통신 시설이 뛰어났어요. 해적들의 동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실제 운용 담당자와도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하림 국장은 아그스 위보보 중령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위보보 중령은 실전 경험이 풍부한 해군 장교였어요. 그는 한국배에 대해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령님, 한국배의 장점이 뭔가요? 신뢰성이에요. 고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승조원들이 다루기 쉽죠. 다른 나라 배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위보보 중령이 생각해보더니 말했어요. 미국이나 유럽 배들은 너무 복잡해요. 우리 기술 수준으로는 유지 보수가 어렵죠. 하지만 한국 배는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 수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요.
마치 우리를 배려해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인 평가였어요. 저는 방산실무를 담당하는 이완 세티아완 과장과도 만날 수 있었어요. 과장님, 왜 한국 배를 선택하셨나요? 세티아완 과장이 자신감 있게 답했어요. 우리는 배를 사려는 게 아닙니다. 기술을, 정신을 수입하려는 겁니다. 기술과 정신이요? 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세계 최고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한국의 해양 철학이에요. 어떤 철학인가요? 바다는 모든 나라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철학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기증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한국식 평화안보, 철학의 시연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저녁 자카르타의 호텔에서 저는 지금까지의 여행을 정리해 보았어요. 필리핀에서는 존중을, 베트남에서는 철학을, 페루에서는 용기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신뢰를 보았어요. 모든 곳에서 공통으로 들은 말이 있었어요. 한국은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노트에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한국의 군함기증은 단순한 군사원조가 아니다. 이것은 평화를 만드는 새로운 방식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온 후 저는 연구소 제 사무실에서 지난 몇 달간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는 각국 방문 기록들, 인터뷰 녹취록, 사진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동료인 카르멘 로드리게스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물었어요. 라파엘, 여전히 그 한국 이야기에 빠져 있구나. 결론은 나왔어? 아직이야. 하지만 뭔가 중요한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저는 세계 지도를 벽에 붙이고 각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필리핀 수빅만의 포항급 초계함, 베트남 하이퐁의 교육용 호위함, 페루 칼라오의 해안 경비함,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대잠 초계함까지 모든 사진을 시간순으로 배열하고 각국의 작전 기록을 대조해 보는데 정말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잠깐, 이거 우연이 아니야. 제가 혼잣말을 하자 카르멘이 다가왔어요. 뭘 발견한 거야? 봐봐, 필리핀에서 한국 배가 첫 실전에 투입된 상대가 중국 불법어선이었어. 그래서 페루도 마찬가지야. 주요 작전 대상이 중국계 IUU 어선단이었고 저는 인도네시아 자료를 뒤적거렸어요. 인도네시아도 똑같아. 중국계 해적단과 해양 국경 충돌이 주요 이슈였어. 카르멘이 지도를 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저는 더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했어요. 각국의 해양 분쟁 데이터를 시기별로 정리하고 한국 군함 배치 시점과 대조해본 거죠.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모든 해역에서 분쟁의 상대방이 동일했거든요. 중국 국적의 불법어선, 중국계 해적단, 중국 해경의 영해 침범 등등. 저는 세계 지도에 빨간 핀을 꽂기 시작했어요. 남중국해, 동남아 연안, 남미 태평양 연안. 모든 핀이 하나의 패턴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가 체계적으로 해양 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추가 자료를 찾아보았죠. 중국의 해양 정책, 1대1로 전략,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등. 점점 그림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해양 팽창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국과 마찰을 빚고 있고 한국은 그 틈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한국은 왜 이런 역할을 자처했을까? 무엇 때문에 자국의 군함을 다른 나라의 무상으로 기증하면서까지 해양 안정을 추구하는 걸까? 이틀 후 연구소 세미나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제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여러분, 제가 발견한 건 단순한 군사원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형태의 지정학적 전략이에요. 연구소장인 디에고 바스케스 박사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인가요? 한국은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없이 해양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소국들에게 자위력을 제공해서 해양 패권국의 일방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거죠. 그게 한국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아마도 한국 자체가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나고 바스케스 박사가 따로 저를 불렀어요. 라파엘, 흥미로운 분석이야. 하지만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국 측의 입장 말이야. 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국과 기증받은 국가들의 입장만 살펴봤지, 정작 중국의 관점은 간과하고 있었거든요. 박사님 말씀이 맞아요. 중국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조심해야 할 거야. 민감한 주제니까. 그날 밤 저는 중국 출장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베이징의 해양 정책 연구기관들, 중국 해군 관련 싱크탱크들을 조사해 보았죠. 일주일 후 저는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이른 봄이었죠. 이번 출장의 목적은 명확했어요. 중국 측에서는 한국의 군함 기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해양 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는 거였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국 해양대학 부설 해양정책연구소였어요. 리 웨이밍 소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죠. 리 소장은 50대 중반의 학자 출신이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라파엘 박사님, 해양안보 연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지요? 저는 신중하게 말문을 열었어요. 최근 각국에서 해양 분쟁이 감소하는 현상을 연구하고 있어요. 혹시 중국에서도 관련된 변화를 느끼시나요? 리 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글쎄요, 해양 분쟁이라는 게 주관적인 판단이니까요. 예를 들어 남중국해나 동남아 연안에서의 어업 분쟁 같은 건데요. 아, 그런 문제들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그건 분쟁이라기보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들이죠. 저는 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귀국 어선이 타국 해역에서 단속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간 리 소장의 얼굴이 딱딱해졌어요. 박사님, 그런 통계가 정확한지 의문스럽네요. 우리는 국제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거든요. 분위기가 차가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럼 한국의 해양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요? 뭐 특별할 게 있겠어요. 작은 나라니까. 그때 제가 핵심을 찔렀어요. 한국이 여러 나라의 군함을 기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 소장이 잠시 멈칫했어요. 그런 일이 있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일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인데요.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해도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낡은 배들을 처분하는 수준이겠죠. 저는 리 소장과 더 이상 이야기가 진전이 없을 것 같아 대화를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 사실 한국이 그런 식으로 군함을 기증하거나 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순간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 것 같았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리 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그게 바다 환경을 생각해서 말이에요. 오래된 군함들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였어요. 군함 기증과 해양 오염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하지만 군함들은 철저한 환경 검사뿐만 아니라 기증 조건에 충족하는 모든 절차를 거쳐서 기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긴 하지만 리 소장이 말끝을 흐렸어요. 아무튼 각 나라가 자기 힘으로 해군력을 키우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자기 힘으로요? 네, 외부의 도움 없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독립이죠? 저는 점점 어이가 없어졌어요. 도움을 주는 것도 문제고 받는 것도 문제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중국도 다른 나라를 돕지 않는다는 말씀인가요? 리 소장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그건 성격이 다른 문제죠. 우리는 경제협력을 하는 거고 군사적 지원은 안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리 소장이 시계를 보더니 갑자기 일어났어요. 아, 다음 약속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명백히 대화를 회피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리 소장과 악수를 나누며 나오는데 그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더 깊이 파고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듯한 묘한 느낌이요. 연구소 건물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걸 보니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구나. 한국의 군함기증이 그들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구나. 솔직한 대화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절대 진심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중국 국방대학이었어요. 거기서 장하오 교수와 만났는데 그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박사님, 해양 질서라는 건 결국 힘의 논리입니다. 강한 나라가 룰을 만드는 거죠. 미국을 보세요. 요즘 난리잖아요. 그럼 약한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역사가 늘 그랬듯이 말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동도 그런 맥락인가요? 장 교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중국해는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역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끼어들 문제가 아니죠. 하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국제법도 결국 서구 열강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중국의 진짜 생각이구나. 기존 질서를 바꾸려는 거구나. 세 번째로 방문한 곳은 베이징 소재의 민간 해양 정책 싱크탱크였어요. 거기서 만난 연구원은 더욱 솔직했어요. 라파엘 박사님,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그런 행동들이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요. 어떤 면에서요? 작은 나라들이 쓸데없이 용기를 내거든요. 예전 같으면 순순히 받아들였을 일들을 이제는 반발하니까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예전보다 훨씬 대담해졌어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결국 중국도 한국의 군함기증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베이징의 한 찻집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만난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니 확실한 것이 있었어요. 중국은 분명히 해양 패권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한국의 군함 기증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어요. 한국은 정말 이런 상황을 의도했을까? 아니면 단순히 도움을 주려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효과가 난 걸까?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정말 중요한 만남을 가졌어요. 중국 사회과학원의 왕 제너아 연구원과의 비공식 면담이었죠. 그는 오래전부터 한중 관계를 연구해온 전문가였어요. 라파엘 박사님, 며칠 동안 베이징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실망스러웠어요. 아무도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더라고요. 왕 연구원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당연하죠. 민감한 주제니까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요? 한국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지 말이에요. 왕 연구원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사실 한국의 군함 기증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왜 충격이었나요? 우리는 미국의 개입만 걱정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정말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무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신경 쓰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었나요? 왕 연구원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동남아 국가들이 예전보다 강경해졌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복잡해요. 한편으로는 존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있어요. 존경이요? 네.
한국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독자적인 길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는 존경해요. 하지만 그 방향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는 경계하고 있죠.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어봤습니다. 왕 연구원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 연구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이 옳다고 생각해요. 바다는 한 나라만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날 밤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서 리마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지난 며칠을 돌아봤어요. 중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군함 기증이 중국의 해양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였죠. 전쟁을 준비하듯 기증을 했을까? 무언가 숨겨진 전략이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돕고 싶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제 연구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기증받은 나라들의 이야기, 중국의 반응은 들었지만 정작 기증한 당사자인 한국의 이야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아서 탑승권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확신이 들었어요. 아니다. 지금 집에 가면 안 돼. 저는 일어나서 항공사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항공편을 변경하고 싶은데요. 어디로 변경하시겠어요? 한국 인천공항으로요. 카운터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리마에서 인천으로 변경하시는 건가요? 완전히 다른 방향인데요. 네, 맞아요. 급하게 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실제로는 급한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정말 급했거든요. 새로운 탑승권을 받아들고 게이트를 바꿔가는 길에 저는 휴대폰으로 한국 관련 연락처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울산 현대조선소, 서울 국방부, 진해 해군 사령부. 이번엔 정말 진실을 들어보자. 인천행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베이징의 야경이 아래로 멀어져 갔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꾼 제 자신이 신기했어요. 하지만 연구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이 수수께끼를 풀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저는 스마트폰으로 한국 방문 일정을 확인했어요. 울산 현대조선소, 서울 국방부, 진해 해군 사령부. 정말 바쁜 일정이 될 것 같았어요. 인천에서 택시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한국, 방산 수출 세계 4위 진입.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무기를 팔기보다 평화를 나누고 싶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 정말 핵심에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택시 기사님이 말했어요. 외국분이세요? 한국에 뭐 하러 오셨어요? 연구차 왔어요. 한국의 해군에 대해서요. 아, 우리 해군이 요즘 유명해요. 옛날부터 다른 나라에 배도 많이 주고 최근에 잠수함도 막 만들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많이 발전했죠. 정말 신기했어요. 일반 시민들도 이런 일을 알고 있다니. 네, 맞아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사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좋은 일이죠. 우리도 어려울 때 도움 많이 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도울 때가 된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구나. 전략이나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구나. 다음날 아침, 한국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시원하게 채웠습니다. 저는 곧바로 서울역으로 향해 KTX를 타고 울산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군함 기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아보려면 배를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들어야 했거든요. 울산 현대중공업 조선소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고 바다 위로는 건조 중인 배들이 즐비했죠. 저를 맞아준 건 이재호 부장이었어요. 20년 넘게 군함 건조에 참여해온 베테랑이었죠. 라파엘 박사님, 우리나라 군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군함을 기증하는 배경이 궁금해요. 조선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저희도 의외였어요. 열심히 만든 배를 그냥 준다니까요. 반대는 안 하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정말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왜 자랑스러우셨어요? 이 부장이 잠시 멈춰서 바다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박사님, 우리가 만든 배가 다른 나라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뿌듯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옆에서 일하던 김정수 차장이 다가왔어요. 50대 초반의 현장 전문가였죠. 맞아요. 저는 직접 필리핀에 가서 인도식도 참여했거든요. 어떤 기분이었나요? 김 차장이 감동적으로 말했어요. 필리핀 해군 사람들이 우리 배를 받으면서 우는 거예요. 정말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때 뭔가 깨달으신 게 있나요? 네. 우리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희망을 만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부장이 저를 조선소 내부로 안내해 주었어요. 거대한 조립라인에서는 새로운 군함들이 건조되고 있었죠. 여기서 만들어진 배들이 세계 곳곳으로 가나요? 네. 군함과 무역선, 조선 등 판매용도 있고 어선이나 보트와 같이 기증용도 있어요. 하지만 기증용이라고 해서 대충 만들지는 않아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김 차장이 설명해 주었어요. 오히려 더 신경 써서 만들어요. 우리나라 얼굴이니까요. 정말 인상적인 철학이었어요. 저는 실제 작업 현장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작업자들이 정말 정성스럽게 용접하고 조립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거든요. 한 작업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 배가 베트남으로 간대요. 거기서 해군 교육에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기분이에요? 뭔가 선생님이 된 기분이에요.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서요. 점심시간에 이 부장과 김 차장, 그리고 몇몇 엔지니어들과 함께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부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 정부에서 기증하라고 하면 손해 아닌가요? 이 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에요. 어떤 이익이요? 신뢰를 얻는 거죠. 우리 배를 써본 나라들이 나중에 더 좋은 배를 사려고 해요. 김 차장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었어요.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이에요. 기증받은 배를 써보고는 신형 프리깃을 주문했거든요. 그럼 기증이 결국 마케팅 전략이었나요? 이 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예요. 도우려고 했더니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때 한 엔지니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저는 설계 담당인데요. 기증용 배를 설계할 때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유지보수가 쉽도록 설계해요. 그 나라 기술 수준에 맞게 말이에요. 정말 세심한 배려였어요. 단순히 낡은 배를 주는 게 아니라 받는 나라가 잘 쓸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개조하는 거였죠. 다음 날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국방부를 방문했어요. 용산 국방부 청사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저를 맞아준 건 해외협력과의 박민수 과장이었어요. 라파엘 박사님, 우리나라 군함 기증 정책에 대해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시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구심이 있었어요. 왜 멀쩡한 군함을 그냥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박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나름의 철학이 있어요. 어떤 철학인가요? 바다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한다는 철학이요. 박 과장은 저를 회의실로 안내해서 정책 자료들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군함 기증 현황, 각국의 활용 실태, 성과 분석 등등.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뭔가요?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였어요.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박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보통 군사원조를 할 때는 여러 조건을 달아요. 특정 국가와 동맹을 맺는다든지 우리 무기만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는 거군요. 네. 우리는 그냥 잘 쓰세요예요. 그게 전부죠? 정말 놀라운 접근법이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그럼 한국에게는 아무 이익이 없는 건가요? 박 과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단기적 이익은 없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이익이 있죠. 어떤 이익이요? 평화요.
바다가 평화로우면 우리도 안전해져요. 그때 해군본부에서 파견 나온 김준호 중령이 합류했어요. 실제 해상작전을 경험한 현역 장교였죠. 중령님,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김중령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박사님, 바다는 연결되어 있어요. 남중국해의 평화가 우리 동해의 평화와 관련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해상교통로요. 우리나라 무역의 90% 이상이 바다를 통해 이루어지거든요. 어느 한 곳이라도 불안하면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정말 현실적인 설명이었어요. 저는 좀 더 민감한 질문을 해봤습니다. 혹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나요? 박 과장과 김중령이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정 국가를 겨냥한 정책은 아니에요. 하지만 해양 질서가 일방적으로 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일방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김중령이 보충 설명을 해주었어요. 바다는 모든 나라의 것이에요. 한 나라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때 저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 정책을 누가 처음 제안했나요? 박 과장이 의외의 답을 해주었어요. 대통령님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이요? 네. 오래전 한 회의에서 우리가 받은 도움을 이제 갚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발상이었어요. 저는 그 맥락이 궁금했습니다. 그 도움이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중령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전쟁 때 유엔군이 도와줬잖아요. 그때 바다를 통해서 지원이 왔거든요. 지금도 그 기억이 영향을 미치나요?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요. 우리는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진해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어요. 한국 해군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를 맞아준 건 놀랍게도 이성호 제독이었어요. 해군 참모차장이라는 고위직이었죠. 라파엘 박사님,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해군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동받았습니다. 이 제독이 흥미로워하며 물었어요. 무엇 때문에 감동받으셨나요? 진심이 느껴져서요. 계산이나 전략이 아니라 정말 도우려는 마음이요. 이 제독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박사님,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물론이죠. 저는 20년 전에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작전에 참여했어요. 거기서 정말 많은 걸 느꼈거든요. 어떤 걸 느끼셨나요? 바다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해적들도 국경 없이 활동하고 피해자들도 모든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이 제독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해양 안보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요. 모두가 함께해야 해요. 그래서 기증에 찬성하신 건가요? 네. 저는 초기 지지자 중 한 명이에요.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듣고 싶었어요. 제독님께서 직접 기증 의식에도 참여하셨나요? 여러 번 참여했어요. 그때마다 정말 뿌듯했거든요. 왜 뿌듯하셨나요? 이 제독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지킨 바다를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와 함께 지킬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제독의 부관이 차를 가져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제독님, 이 정책이 성공적이라고 보시나요? 수치로만 보면 대성공이에요.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마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진짜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정말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의 여행을 돌아보며 이 제독의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인천공항 근처 호텔에서 지난 몇 달간의 여행을 정리했어요.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서 각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필리핀의 로드리고 함장, 베트남의 투안 교관, 페루의 바르가스 중령, 인도네시아의 위보보 중령, 그리고 한국의 이재호 부장, 박민수 과장, 이성호 제독까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한 말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다.
저는 연구 결론을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군함 기증 정책은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평화 구축 모델이다. 이것은 전통적인 군사 동맹이나 억지력과는 다른 접근법으로 공유된 책임을 통해 해양 안보를 달성하려는 시도이다. 다음 날 아침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 모든 여행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서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을 준 것 같다고. 리마에 도착해서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카르멘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라파엘, 어떻게 됐어? 결론 나왔어? 응, 나왔어. 정말 놀라운 이야기야. 어떤?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돕고 싶었던 거야. 다른 계산 없이 말이야. 믿어지지 않는데 나도 처음에는 안 믿어졌어. 하지만 직접 만나보니 정말이더라고. 집에 도착해서 저는 연구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바다를 나누는 사람들 한국의 군함 기증과 새로운 해양 평화 모델이었죠.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진정한 힘은 무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 한국이 증명한 것은 작은 나라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 없는 선의가 때로는 가장 강력한 외교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목격했다. 몇 주 후 이 연구는 국제해양법 학회지에 게재되었고 많은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Gift Diplomacy라는 새로운 개념이 학계의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따로 있었어요. 각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이었죠. 지금도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들의 근황을 듣고 있어요. 로드리고 함장은 제독으로 진급했고 투안 교관은 해군 사관학교 교장이 되었어요. 바르가스 중령은 여전히 그 배를 타고 페루 연안을 지키고 있고 위보보 중령은 새로 도입된 한국제 신형 함정의 함장이 되었죠. 그리고 한국의 이재호 부장은 조선소 임원으로 승진했고 박민수 과장은 국방부 해외협력국장이 되었어요. 이성호 제독은 해군 참모 총장이 되었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바다를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기증한 배들이 여전히 항해하고 있고요. 때로는 제가 꿈을 꾼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 진짜로 조건 없이 도움을 주는 나라가 있을까? 하지만 제 연구 자료들과 사진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오는 각국 친구들의 소식이 이 모든 게 현실임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는 걸.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 울림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연이 따뜻하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엔 더 깊은 감동과 더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